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오늘장 흐름을 전일장과 간밤 나온 이슈들로 예상해보는 시간, 오늘장을 움직이는 이슈 안혜수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를 위한 다양한 이슈들 살펴보시죠. 먼저 핵심 이슈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을 달군 핵심 키워드였던 제미나이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구글이 새롭게 공개한 제미나이 3.0,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GPT 5.1 성능을 뛰어넘었다는 평가가 잇따르면서 어제 우리 시장에도 뉴욕 증시의 훈풍이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자체 개발한 TPU가 엔비디아의 GPU처럼 AI 산업 지형도를 바꿀 잠재력을 가졌다는 기대감 때문에 TPU 관련 밸류체인이 대거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 시장을 움직였는데요. 국내에서는 TPU 관련주로 떠오른 이수페타 지수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리노공업, ISC 등 주요 반도체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유리기판 기술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면서 삼성전기와 필옵틱스 등 유리기판 관련주들 역시 동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방산주에 대한 증권사의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내놓은 2026년 방산업 전망에서 국내 대표 방산업체들의 수출 증가와 이익을 개선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초도 물량에 더해서 기타 수출 사업까지 예상보다 높은 마진율을 기록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3분기 기타 수출 영업이익률이 38%, LIG 넥스원도 25%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또 유럽과 중동 지역의 심각한 공급 부족으로 한국 업체들에게 오더가 빠르게 몰릴 환경도 조성되고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높은 이익 증가율과 빠른 납기 경쟁력을 근거로 방산 업종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최선호주는 현대로템, 차선호주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목표가는 각각 32만 원, 150만 원이라는 점 잡고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방산주에 이어서 우주항공산업 관련주에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 누리호가 발사대에 기립하면서 네 번째 발사를 향한 모든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누리호는 역대 가장 많은 13개의 위성을 실었고요. 특히 처음으로 민간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을 총괄을 맡았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만든 위성도 실렸는데요. 기상과 기술 점검이 이상이 없으면 누리호는 오늘 밤 12시 54분 우주로 향합니다. 국내 우주 산업이 본격적으로 민간 중심 단계로 넘어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인데요.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로 항공 우주 섹터도 함께 날아오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수 세 가지 먼저 알아봤습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요. 장시영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본부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차장님, 세 가지 이슈 함께 확인해 봤는데 이 중에서 당연히 지금은 제미나이 3와 관련된 반도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누가 제미나이 TPU 수혜주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밸류체인 기업과 밸류체인 후보 기업을 좀 나눠봤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에 있어서는 공급 업체이지만 파운드리 역시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가온칩스, AD테크놀로지와 같은 디자인 솔루션 관련주들도 좀 움직였고요. 뿐만 아니라 기판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테스트 소켓 관련주들도 활발하게 움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수혜주 찾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에 구글의 TPU가 각광을 받고 시장에서 뭔가 이슈가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기존에 있던 GPU 체제가 사그라드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제 시장만 보더라도 구글과 메타는 상승을 했습니다. 메타가 이제 구글의 TPU를 도입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메타가 그동안 하락하면서 동반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TPU 자체가 구글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구글이 오픈 AI를 제치고 선도하는 시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존의 엔비디아 체제의 어떤 GPU를 쓰는 회사들은 도태될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예측들도 있게 되는데 생각을 조금만 좀 달리해 보면 서로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구글의 TPU가 좀 더 나은 어떤 AI 이 시대를 열려고 한다면 기존의 체제에 있던 AI 업체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맞죠. 어떤 물량들을 쏟아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몇몇 업체들은 치킨 게임에서 도태될 수는 있습니다만
기존의 어떤 자리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어떤 이 자원들을 쏟아낼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구글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고 구글의 반대편에 있는 반대편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기존에 수혜를 받았던 엔비디아향 업체들은 조금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러지 마시고 최근에 이런 저런 이슈들로 인해서 하락했던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도 우리는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제가 여기서 TPU 관련된 어떤 밸류체인들을 얘기를 하고 언급을 해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어제 다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스페타시스가 만약에 구글 향의 어떤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두산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엔비디아 체제에 있던 종목들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산 같은 경우는 기존의 CCL을 AI 가속기에 엔비디아의 어떤 GPU 쪽에 납품을 하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내년에 바뀌게 되는 루빈 체제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기대감이 있고 매출 캐파 사이즈 좀 늘어나게 되는 상황인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로는 내년에 구글의 인증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내년 얘기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주가가 좀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기회를 삼아서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테스트 소켓 쪽에서 추가적인 어떤 테스트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소켓 업체들, ISC라든지 리노공업 같은 종목들도 꾸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구글 다음은 사실은 전 해외 종목 중에는 테슬라가 구글을 좀 따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거든요. 전용 칩을 만들고 데이터 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구글과 마찬가지로 어떤 풀스택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구글 이후의 다음 타자는 테슬라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해외 주식 쪽에서는 테슬라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구글 다음에 테슬라라면 여기에 덧붙이자면 지금 삼성 파운드리 기대감도 더욱더 커질 수 있는 이슈가 될 수도 있겠네요. 계속해서 지금 반도체 입장에서는 아무나 이겨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커지는 만큼 반도체주 흐름 함께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방산주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 참 인고의 시간을 견뎠습니다. 외국인들이 시장 자체를 팔다 보니까 대형주인 방산주가 눌렸던 경향이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에 대한 매도도 좀 준 모습이고 개별 이슈적으로 보자면 이재명 대통령의 방산 세일즈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좀 체크를 해보니까 방산업종의 수출과 이익 성장세는 계속된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방산주가 눌린 상황이라면 지금이 적절한 투자 시점일까요? 일단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부재한 거죠. 다른 어떤 반도체 시장이라든지 다른 업종의 어떤 이슈보다는 당장에는 조금 부재할 수 있죠. 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종전한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슈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센티멘트, 심리 자체가 조금은 무너지는 상황이지 전반적으로 업종 자체가 업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종전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중동 문제 여러 가지 분쟁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중국과 대만 문제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산 쪽의 어떤 기조 자체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정전했다고 해서 끝났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유럽과 다른 어떤 중동의 여러 국가들,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방위비 자체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에 이어졌던 수주가 잠깐은 멈출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수주도 내년에 기대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연말에 또 기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수주됐던 물량들이 이제는 수출 물량으로 나가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매출만 어느 정도 분기에 잡혔다고 한다면 마진이 높은 해외 매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가 연말부터 내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주가 자체가 지금 많이 눌려 있고 빠져 있을 때 추가적으로 조금씩 한 번씩 건드려 보는 것도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부 자체에서도 지금 지원이라든지 외교 세일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사적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산주들 많이 좀 눌렸었을 때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주가 조금은 뜸해져도 그렇지만 방위비 지출에 대한 모멘텀은 꺾이지 않았다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시장을 움직일 뉴스 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뉴스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네스 캐스터 다시 연결합니다. 네, 오늘 장을 움직일 이슈와 일정들까지 몇 가지 더 짚어볼까요? 어제도 전해드렸던 환율 이슈 업데이트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의 구두 개입에도 진정이 되지 않은 환율 때문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오늘 오전 10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최근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과 복지부, 한국은행과 함께 4자 협의체를 출범시켰죠.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 투자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냈지만 수익률 훼손을 피해갈 수 없을 거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 대형 증권사 외환 담당자들과 만나서 개장 직후 해외 주식 결제 환전이 몰리며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주문 분산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부가 여러 축을 동시에 조율하면서 외환시장 흔들림을 최소화하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환율 안정세 언제쯤 잡힐 수 있을지 이어지는 분석에서 함께 예측해 보시고요. 다음 이슈입니다. 국회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스틸법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철강업계는 저탄소 철강기술 조세 감면, 또 저탄소 철강특구 조성, 실증시험 지원 등 대규모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미국의 고율 관세 등 업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K스틸법은 국내 철강업의 탄소 중립 전환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할 예정인데요. 철강주들의 수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도 지켜보셔야겠고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도 본회의에 의결만 남은 상황인데요. 부산 지역 해운 항만 산업 전반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부산 이전을 통해 북극 항로 시대에 대비한 전초기지 역할을 강화하고 HMM 본사 이전 같은 굵직한 프로젝트들과도 시너지를 낼 전망입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출산계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제 충남 당진의 한 돼지 농장에서 확진이 되면서 정부는 전국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리고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육가공, 대체육, 사료와 위생관리 그리고 방역 솔루션 관련 종목들의 시장 관심이 한 번 더 몰릴 가능성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네스였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환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간밤에는 좀 내려오면서 좀 완정화가 된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1,470원대를 계속 돌파하려는 시도 그리고 또 위에서 움직이려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시듯이 구윤철 부총리가 긴급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외환시장 안정화와 관련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환율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 환율이 안정돼야 지금 또 수급적으로도 좀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참 굉장히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시장을 좀 보게 되면 달러는 기조적으로 좀 약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린 더 약해요. 그렇죠. 엔화도 약세이긴 한데 엔화는 사실은 정부가 뭐 돈을 계속해서 이제 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책에 따라서 기조적으로 좀 약세인 상황인데 위엔화도 사실은 약세가 아니라 강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달러 대비해서 최근에는 약세를 기록하다가 다시 강세로 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우리 원화 같은 경우는 실은 위엔화와 동조되는 경향이 좀 짙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엔화가 먼저 움직이고 뒤이어서 원화가 움직이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 시기가 조금씩은 늦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화가 나홀로 약세를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뭔가 사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환율 수급이라든지 해외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외환시장에 미치는 뭐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하고 적극적으로 뭐 대응을 하겠다라는 어떤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메시지가 오늘 나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좀 안정이 될 것 같고 실은 지금 현재의 어떤 모습만 본다면 1,500원 이상을 한번 터치는 하고 올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다고 하지만 나홀로 혼자 약세일 수는 없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최근에 뭐 국내 증시 수급에서도 외국인들이 뭐 매도가 좀 짙어지는 경향이 있고 뭐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달러가 구조적으로 약세로 가는 상황에서 원화가 어느 순간 강세로 전환될 수 있는 여지는 반드시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당장의 국내 시장의 어떤 위기로 해석이 되면서 흘러가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조금 염두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상은 좀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 단기적으로 시장 환율이 좀 움직이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긴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위에나와 동조가 되면서 같이 원화도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또 이게 너무 또 강세로 가다 보면 시장에 좀 국내의 어떤 이 전반적인 어떤 경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강세로 가도 좀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1,400원대 초반에서 1,300원대 후반에서 어느 정도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추가 질문 드리면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12월 FOMC에서 정말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결정한다면 이런 모멘텀들이 우리 원화에는 조금 안도감을 자아낼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일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미국의 어떤 금리 인하가 없더라도 달러 자체는 트럼프 행정부 체제에서 강세로 가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약세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 반대 통화, 기축 통화가 약세인데 반대 통화인 다른 나라 국가의 통화들이 홀로 강세일 수는 없거든요. 뭐 국내 어떤 정치 상황이라든지 경기 상황이라든지 경제 상황이 극도로 나홀로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면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납득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달러 자체를 뭐 지금 당장의 금리 인하 어떤 시기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있어서 내려가는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 이후에는 하향 안정화되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원화도 같이 동반해서라기보다는 반대 상황으로 강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정적으로 보자면 구윤철 부총리의 기자 간담회는 오전 10시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10시에 나오는 속보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도 함께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K스틸법과 해수부 이전법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딱 지금 이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두 가지 테마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철강이라는 섹터와 그리고 해수부 이전 관련해서 뭐 HMM, KCTC 등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인고의 시간을 견딘 종목들이고 또 해수부 이전 테마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으로 항상 움직이는 종목들이거든요. 이 두 테마에는 좀 안도감을 자아낼 수 있는 뉴스라고 보고 계실까요? 뭐 철강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기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화학주들이 석유화학주들, 정유화학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통적인 어떤 산업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선주들이 이 주가가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실은 철강주들이 저렇게 주가가 좀 눌려 있는 상황으로 간다라는 것도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면 경기 자체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재 시크리컬 종목들 역시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바닥을 탈피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어떤 이런 어떤 이 철강 사원업 정책 지원책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슈가 되는 어떤 시장의 종목들만큼의 어떤 수익률을 쫓아갈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향후에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노리고 장기 투자로 가신다고 한다면 철강주들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해수부 이전 관련해서는 실은 HMM 같은 경우는 부처의 소재만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해운 항만 규제라든지 인허가 구조법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HMM의 직접적인 수혜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KCTC 같은 경우는 뭐 항만 터미널 창고, 뭐 부산항 기반의 물류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은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항만 중심의 어떤 물류 네트워크 회사이기 때문에 해수부라든지 항만공사 정책 변화에 직간접적인 어떤 영향권에 있을 수가 있어서 두 종목을 조금은 다르게 보시고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테마주 안에서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시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